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이제 기록이잖아요. 복식부기. 자, 우리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복식부기는 앞서 배웠는데, 네, 어디다 적는다는 거예요? 계정에 기록한다는 거잖아요. 그 계정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시켜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전 시간에 재무상태표를 배우셨죠? 이 재무상태표라는 걸 배웠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이 왼쪽에 가고요.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에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자산과 부채는 항상 같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이에요. 근데 부채가 40이면 여러분 자본은 얼마예요? 자, 물음표. 네, 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물음표는 60이에요. 자, 왜? 항상 같은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로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얼마? 40이고 또 나머지 자본이 60인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내용보다 좀 더 사람들은 요걸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100을 자산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현금이다, 건물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뭐 토지다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40, 20이다 뭐 이렇게 100을.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에 속하는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죠. 또 부채도 그냥 똑같이 자산과 똑같이 40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빚이냐. 그래서 부채도 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다름이 아닌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계정은 우리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인자가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자산을 그냥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A 자산, B 자산, C 자산, D 자산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요. 너무 자세해도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통합해도 안 되겠죠. 적당히 나눠 놓은 약속, 이것이 바로 계정입니다. 그러면 계정은 뭐라고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너무 자세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뭉뚱그려도 안 돼요. 적당하게 합의에 의해서 미리 구분 지어 놓은 기록 계산의 단위가 바로 계정입니다. 그럼 계정, 자, 정의 볼까요? 네, 계정은 기록 계산 정리의 최소 단위인데 그냥 막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그냥 뭐 A라는 회사 다르고 B라는 회사 부르는 게 다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A라는 회사도 B라는 회사도 C라는 회사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똑같이 갑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계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르면 안 돼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산을 디테일하게 좀 쪼갰어요. 또 부채와 자본도 수익과 비용도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기록계산 정리하는 회계의 기록계산 정리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계정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쓰는 것을 저희가 T자 형태죠. T자 형태. 여러분 왼쪽을 뭐라고 그러죠?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대변이라고 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 가장 센터에 계정 과목을 적게 되고요. 자, 여기 날짜, 분면, 적용, 금액 뭐 있는데, 네, 날짜는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날짜가 뭔지. 또 분면은 네, 그냥 분계장이란 어떤 장부의 페이지 번호예요. 분계장 몇 페이지에 있냐 이런 것 중이에요. 적요는 네,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회계는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금액. 그래서 이쪽을 차변, 계좌, 이걸 대변이라고 그래요. 자, 계정은 이렇게 네, 다시 한번 간단 정리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어요. 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미리 기업들이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합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정은, 이런 항목들은 이런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합의된 것이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 있겠고요. 또 부채에 속하는 계정이 있겠고, 자본에 속하는 계정이 있겠고, 수익에 속하는 계정이 있고, 비용에 속하는 계정이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항목은 같은 이름으로 부르자고 해서 미리 합의된 어떤 기록계산 정리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계정이라고 하고, 자, 계정은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이렇게 부른다. 네, 최소한 아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칠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은 기록계산 정리의 단위라고 그랬는데, 다음 공부는 자, 계정의 분류예요. 계정의 분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주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 또 여기 평가 계정이 있는데 이거 좀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자산, 부채, 자본, 평가 계정 이런 것들은 무슨 계정? 실제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말은 여기 명목 계정이에요. 자, 실제 계정의 반대 명목. 우리가 경제학에서 실질 소득, 명목 소득 이렇게 부르듯이 실질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명목, 실제와 반대되는 계정. 명목 계정은 뭐가 있냐? 수익과 비용과 기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제 계정은 영구적인 계정이에요. 영구 계정.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에요. 네,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자,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자, 그럼 자산은 어느 쪽? 부채는 반대쪽, 자본 반대쪽이죠. 자, 이런 상태의 내용인데, 이 자본의 항목에 증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쪽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여기 자본에서 파생된 게 바로 비용과 수익이에요. 수익과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정 기간 파악하게 된다음에요, 이들은 컴백홈, 자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본을 대신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는 잠시 임시, 누구를 대신해서? 자본을 대신해서 나온 계정들이다. 그래서 임시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산은 네, 재산인데, 재산도 뭐 매출 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여러분의 좀 까다로운 것들만 제가 적었어요. 최소한 이것들은 자산이고 이것들은 부채인지를 꼭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다소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죄송하지만 조금 네, 내용을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네, 반드시 암기해야 될
자산 부채 항목이다. 최소한의 항목입니다. 자본은 굉장히 간단하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너무 많은 시간 생각, 요 두 가지만 지금 적었는데요. 기초회계에서는 요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한데 우리가 요렇게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yap삽하게요. 뒤에 가서는 조금 더 공부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을 꼬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평가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 계정 뒤에 좀 설명을 또 아마 7강, 8강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수익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임대료 수익입니다. 임대료,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는 임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죠. 임차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잖아요. 임차, 임대, 임대차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임대료가 왜 수익이고 임차료가 비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 외에 무수한 수익과 비용이 존재하죠. 기타는 지금은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항목들이 기타구나, 기타 임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실제 계정 또 영구 계정이에요. 수익, 비용은 임시 계정 또 명목 계정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적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최소한 회계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용어에 어렵더라도 얘가 자산이고 부채인지 헷갈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암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임시계정인지 문제 하나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기말에 장부 마감 시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즉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한 항목이에요. 그죠? 자본의 한 항목. 자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친구는 누구였어요? 수익하고 뭐예요? 비용이죠. 결과적인 설명은 수익 비용이 아닌 걸 찾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수익 비용이 아닌 건요. 정답은 선급. 이 선급 보험료는요.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은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죠? 자산이죠. 따라서 임시 계정이 아니고 영구 계정, 실제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1번 선급 보험료입니다. 그럼 나머지 감가상각비, 수수료 수익, 매출원가, 비용, 수익, 비용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결산 시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컴백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임시계정입니다. 정답은 1번. 근데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이익잉여금으로 돌아가는 항목이 아닌 것은 바로 1번 선급 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정,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여러분, 계정에 대한 기본 이해. 자, 이제 계정에 대한 기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다음 테마죠. 자, 계정 기록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썼네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산하고요, 부채하고 자본은 무슨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하고 충당금 이런 것들은 무슨 계정이죠?
실제 계정, 즉 영구 계정이죠. 이 영구 계정, 왜 실제 계정은 재산 현황을 나타내거든요. 기초의 재산 현황, 기말의 재산 현황. 그래서 계정에 보면 기초가 있어요. 기초의 반대쪽에 반드시 기말이 있고, 그러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거예요. 또 부채는 자산과 반대쪽인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요. 또 기말이 있어요. 그래서 같아져요. 자본은 여러분 똑같죠? 노하고. 그러면 충당금은 지금 보니까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자산과 반대로 적게 되어 있네요. 자, 쉽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자산의 위치를 왼쪽으로 했어요. 자산의 위치를 왼쪽으로 하셨어요. 부채와 자본은 자산의 반대쪽에 해서 항상 대차가 일치하게 했어요. 여기서 계정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모든 자산은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위치한 왼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채와 자본 어디에 나타나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운명이 바뀐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얘기했으면 기록 방식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산이 계정식 재무상태표의 왼쪽인 차변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자산을 플러스를 왼쪽으로 정한 겁니다. 부채가 오른쪽에 나타났기 때문에 부채는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적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죠. 자, 되게 쉽습니다. 자산은 뭐라고요? 어디에 나타났다고? 왼쪽에 나타났으니까 왼쪽이 플러스예요. 부채는 오른쪽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른쪽이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는 게 반대가 되겠고요. 그럼 부채와 똑같이 대변 쪽에 나타난 자본도 부채와 같이 대변이 증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처음 배울 때 이걸 막 무조건 외웠거든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건 외울 일이 아니죠.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산은 차변의 증가를 적는다.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이 대변이죠. 대변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른쪽인 대변의 즉 증가를 적는다. 외우지 않고 당연하게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암기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첨언에 설명드린다면 영구계정, 명목계정, 실제계정, 임시계정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앤드 평가계정 등은 무슨 계정이다? 영구계정이고 실제계정이에요. 이것들은 일정 시점에 기초와 기말의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초와 기말의 금액 표시가 계정에 나타납니다. 잠깐 보시죠. 자산은 증가 쪽에 항상 기초가 같이 있어요. 증가 쪽에. 그리고 반대쪽인 감소 쪽에 기말이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12월 31일에 A라는 자산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올해 1월 1일 A라는 자산은 기초가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여기에 증가를 하게 되는데 A라는 자산이 70이 증가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는데 A라는 자산이 120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A라는 자산의 상황입니다. 즉 A라는 자산은 현재
얼마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A라는 자산은 전에 100이 있었고요. 올해 한 해 동안에 70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120이 감소했어요. 현재 A 자산은 얼마입니까? 기말의 A 자산은 여러분 50입니다. 기말의 A 자산은 얼마라고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의 A 자산이 50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습니다. 50. 기말이라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170, 170으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A 자산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기말을 적기 전에요. A 자산은 우리가 왼쪽이 더 커요. 왼쪽이 뭐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차변 잔액이라고 해요. 차변 잔액은 무슨 뜻이죠? 차변이 대변보다 크다. 얼마만큼? 50만큼 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말 잔액이에요. 즉 A 자산은 기말 잔액 50, 차변 잔액입니다. 그런데 계정에 쓸 때는요. 네, 그냥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A 자산은 차변 잔액 50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A 자산이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또는 무슨 표든지 간에 A 자산은 차변의 50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A 자산은 170이죠. 여기에 120이에요. 그러면 A 자산은 현재 차변 잔액 50이고요. 차변 잔액 50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표에서 A 자산은 차변의 50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A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A 자산 헷갈리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저도 설명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A 자산은 차변 잔액이고 차변했어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제발. 그런데 마지막에 얘를 마무리할 때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만들어줄 때, 계정을 마무리할 때는 A 자산을 대변에 써서 같은 100 금액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말 A 자산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기말 A 자산은 50인데 그 계정에만 대변에 나타나는 것이 A 자산은 차변 잔액, 따라서 모든 표에 차변에 나타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인 누구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충당금 이런 것들은 기초와 기말이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그거부터 정리하시고 가시죠. 자, 자산은 차변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초가 차변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산은 반드시 차변이 큽니다. 근데 증가가 감소보다 커요. 기초와 합쳤을 때. 따라서 자산은 항상 차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차변 잔액은 모든 표에서 차변의 그 자산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계정을 이제 닫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크다고 그랬어요? 차변이 크다고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쪽인 대변에다가 네,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적게 돼요. 그래서 대차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자산은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기말에 그 자산의 금액을 대변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이 커요. 대변 잔액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에서 대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계정을 닫을 때 어디가 크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인 대변이 크잖아요. 오른쪽인 대변이.
따라서 오른쪽인 대변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오른쪽이 크잖아요. 이쪽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네. 왼쪽인 차변의 그 금액을 계정으로 마무리 닫는 거예요. 모든 표에서는 대변에 나타나는데 그 계정을 닫을 때만 그 계정의 네, 차변 쪽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비용 얘기를 할게요. 이 수익 비용이, 수익은요, 보시면 자본의 증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 그래서 수익이 증가가 어느 쪽이에요? 네, 여기 대변이에요. 수익은 증가가 대변입니다. 비용은 수익의 반대죠. 그러니까 증가가 어느 쪽? 네, 그래서 수익 비용의 위치는요, 수익 비용은 자기네가 잘못 없어요. 왜? 자본이 어느 쪽? 대변이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수익은 대변에 올 수밖에 없었고요. 자본의 위치가 대변인 순간 비용은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를 대신하기 때문에 차변에 옵니다. 자본에 보시면 증가는 어느 쪽? 네, 대변이고 감소는 어느 쪽? 차변이죠. 따라서 자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은 증가니까 대변,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감소니까 차변.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자기네가 정한 게 아니에요. 자본의 결정, 자본이 대변의 증가하는 순간 수익 비용의 위치는 수익이 자본의 증가라서 대변, 비용이 자본의 감소라서 차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불쌍한 애들이죠. 네. 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자본을 대신해서 나온 대타예요. 대타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본래의 주인인 자본의 운명에 따라서 수익 비용 위치는 결정됐다는 점을 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정에 어떻게 적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계정에 어떻게 적느냐? 현금 100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상품 50원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상품 30원 현금 60원에 판매했습니다. 자, 이게 기록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희는 이러한 것을 계정에 기록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 거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이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거래거든요. 이러한 거래가 차변에 적히고 대변에 적힐 때 그 금액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록이 바로 차변과 대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한대. 즉 거래의 이중성은 다른 말로 저희가 정의할 때 대차 무슨 원리?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거래의 이중성. 자, 지금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이들은 차변과 대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소개합니다. 또 계정에 적을 때 반드시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대차 평균으로 적어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이제 거래의 이중성,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확인해 볼 거거든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자, 문제에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는 모든 회계 기록은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자, 여기서 잠깐 주목이요. 자, 복식부기 기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회계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입하더라도
계정의 차변과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자, 바로 답은 방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무슨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뭔지 아셨죠? 네, 대차 평균의 원리는 반드시 거래의 이중성과 같은 말이에요. 거의 차변과 대변의 같은 금액을 기록하게 돼 있다. 네,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정 기입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